공물은 그 행정 주체에 의해서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점에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물의 성립과 소멸이 중요한 이유는 공물로서 성립한 때부터 공법적 특수한 규율을 받게 되고 공물로서의 어떤 성질을 상실할 때, 즉 공물이 소멸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런 점에서 성립과 소멸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물에 대해서 가지는 특수한 법적 규율은 어떤 것인가? 공물의 법률적 특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공물에 대해서는 공적 목적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물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이 있는가, 또는 사법이 어떤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게 되겠는데, 먼저 앞서 가지고 공물 주체가 이 공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유권설, 사소유권설 이렇게 나눕니다. 이 공소유권설이라는 것은 공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소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 적용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주안점을 둔 것이 공소유권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프랑스법에서 보면 공물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소유물로 되어 있고, 사인의 소유 같은 타유 공물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에서 이제 주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의는 이제 이 공물이 공적 목적에 제공돼서 그래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라는 이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점에 있어서는 기여를 했지만, 너무 이게 공물에 대한 이 사건과 사법의 적용을 지나치게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비판이 있고요. 다음에 사소유권설은 공물로서의 어떤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법이 어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소유권입니다. 사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사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소유권설입니다. 이건 이제 독일에서 우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물 외에도 사인의 어떤 소유물, 지난 이야기한 대로 사인의 토지에 대해서 임차하거나 또는 지상권 설정이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듯이 타유 공물 또는 사유 공물이 인정되는,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죠. 그런 국가에서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공물에 대한 공법과 사법의 적절한 조화, 이런 것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프랑스와 같은 공소유권설의 입장에 있을까, 아니면 독일과 같은 사소유권설의 입장에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도로법에 그런 게 있었죠.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나 옹벽,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 범위 내에서는 사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죠. 사건을 재항수하면서 또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권한 행사를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공적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도 그런 게 있었죠.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라든지 하천 시설에 대해서는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하천 점용 허가 같은 그런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건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제 우리 어떤 공물법이나 하천법은 사소유권설의 입장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물에 대한 사건 행사 제한, 이게 공물의 법률 특성이 결국 사건 행사 제한에 가는 것이니까, 이 어떤 정도의 제한이 있는가 보면, 이제 그 종류로 보면은 우선
공물의 융통성 제한해 가지고 이 사적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공물에 대해서 어떤 범위에서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공물에 대한 사건 행사의 제한, 이거는 사적 거래, 융통성의 어떤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 사용 수익이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됩니다. 사건 행사의 제한과 내용을 보면은 실정 법률에 이제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다시 돌아가면 도로법에 보면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나 옹벽, 기타 물건에 대해서는 사건 행사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저당권이나 그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하천법에도 그런 게 있었죠. 하천법에도 사건 행사가 제한이죠.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하천 시설에 대해서는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이제 소유권 이전이나 그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나 이제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적 거래는 인정된다는 거죠. 다만 사용 수익 같은 이것이 이제 제한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법,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국유재산법이 중요하다는 게, 국유재산법은 국유공물이 있고 공유재산법 마찬가지겠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금지한다고 할까? 국유재산법 행정재산의 처분과 사용 허가를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우선 처분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국유재산을 공유재산이나 또 사유재산하고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그 교환된 재산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국유재산을 양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행정재산의 처분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공공용 재산이나 공용 재산 이런 경우는 그 목적이나 어떤 용도에 유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를 할 수가 있고, 보존공물 같은 또는 공적 보존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이 보존 공물의 보존 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적 문화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 행사를 실정법에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같은 행정재산의 처분은 금지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국유의 어떤 공물 같은 거, 공유공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처분이 금지되고 있다. 이거를 꼭 처분 금지가 됐다는 이야기는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행사 제한은 우선 사적 거래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행사가 제한하는 만큼 또 이 도로법이나 이 99조에 보면 이런 것은 이제 그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의 처분은 금지한다. 물론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죠. 그런데 그 행정재산을 예를 들면 그 매매를 통해서 매각을 했다라고 하면 되는, 이거는 행정 처분 금지한다라는 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는 이것도 굉장히 또 당연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공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제한되는가, 공물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가 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학설에 따라서는 공물이 공적 목적이 제공되어 있는데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하냐.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강제 집행을 통해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융통성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그 공적 목적이 제공되고 있는 한
강제 집행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지만 다수 의견의 긍정설은 공물에 대한 강제 집행 여부는 그 사적 거래 대상이 되는지, 즉 융통성에 관한 그런 문제라서 그 융통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예를 들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설, 부정설이 나눠집니다. 이 긍정설이 이제 다수 의견들을 봅니다. 그럼 이제 실정법에서 공물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 본다면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겁니다. 자, 아까 그 도로법에서 보면 하천에 도로 같은 경우에 뭐 도로에 대해서 사건 행사를 제한하면서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고 있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강제 집행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천법 같은 경우도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하천 시설에 대해서는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토지란다.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융통성, 사적 거래 이걸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융통성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로법, 하천법을 보면은 이 강제 집행이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은데, 그러나 다른 법률이 이런 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보면 국가에 대한 강제 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국유의 도로나 하천에 대한 어떤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게 되죠. 왜냐하면 국고금 압류라도 됐으니까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면 되고, 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보면 국공유지는 사건 설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유 공물이나 공유 공물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이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서 불가능하다. 결국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물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 공물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로나 하천이 사유 공물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국유 공물이나 공유 공물인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이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해가지고 이 사건 설정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강제 집행이 불가하다. 즉, 이 융통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사유 공물일 경우에, 도로 하천이 이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공물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나올 이야기를 보면, 자,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 일반재산이 잡종재산입니다. 과거에 잡종재산으로 했다가 뭐 용어가 조금 그래서 그런지 일반재산으로 법 규정이 바뀌었는데, 행정재산은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공적목적에 제공되어 있지 않아서 사적인 어떤 거래의 대상이 사법이 적용됩니다. 그건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시효 취득은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평원공연하게 그 선의 무과실로 이게 2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시효를 취득한다는 것이고, 등기 후 취득 시효라는 게 이런 경우는 등기하고 10년간 소유 여사로 평원 공연하게 했다면 타인의 소유물에서 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이제 취득 시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도로인데 도로를 타인이 점유를 해가지고 빌딩을 지었고 그냥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다. 그래서 20년을 지났다. 이러면은 시효 취득할 수 있는가? 또 하천이었는데 하천이 이제 흐르는데 보면 그 하천 부지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20년간 살았다. 그렇다면 이 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시효 취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일반 재산과 잡종 재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적 거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법이 적용되고 사적 거래 대상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대상이 됩니다. 시효 취득 대상이 된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경우 하천 같은 아까 말한 도로 하천 같은 경우에 타인이 이 도로 부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짓고 살았다. 20년간 이런 경우에 행정재산이 또는 공물인 도로를 시효 취득할 수 있을까? 또는 하천 부지에 들어가서 20년간 농사를 짓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공물인 하천 부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부정설이 있습니다. 그 부정설이라는 것은 공물로서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공용 폐지가 된다면 그때는 공물이 아니니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물로 존재하는 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부정설입니다. 부정설인데 다만 이제 이 공용 폐지 의사라는 것은 명시적인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공용 폐지 의사도 인정된다라고는 합니다. 그럼 묵시적 공용 폐지 의사가 어떤 경우에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설은 이 공물로 존재하는 한 공용 폐지가 없는 한 절대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설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한적 긍정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물로서 공적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시효 취득 가능하더라도 공물로 공적 목적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는 공물로서의 어떤 제한, 공물로 제공되는 그 제한은 받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한적 긍정설, 제한적 시효 취득설인데 이건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공물로서 공적 목적 제공되고 있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이 평온 공연하게 점유 소유 의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데 공물로서 어떤 제공이 되고 있다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논리가 안 맞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이 제한적 시효 취득설이라는 학자가 있고 세 번째는 긍정설 완전 시효 취득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타인이 공물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고 또 공물관리청 또는 공물관리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을 묵시적 공용 폐지가 있는 것으로 봐서 완전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것이 완전 시효 취득설입니다. 근데 따져보면 부정설이나 이 완전 시효 취득설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공용도 존재하는 한 공용 폐지가 없는 한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점에서 같은데 다만 부정설은 뭐냐면 묵시적 공용 폐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하는 것이고 완전 시효 취득설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제3자가 공물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 계속하고 있고 또 공물 관리 주체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묵시적 공용 폐지가 되어서 묵시적 공용 폐지가 되니까 행정재산 아니죠. 그래서 시효가 취득하기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부정설 입장은 그 제3자가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물 관리자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묵시적 공용 폐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 공용 폐지를 단순히 공물 관리자가 공물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해태하고 있다, 방치하고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묵시적 공용 폐지가 볼 수 없다는 것이 부정설이죠.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공물에 대한 어떤 시효 취득을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묵시적 공용 폐지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묵시적 공용 폐지를 굉장히 어렵게 거의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완전 시효 취득서는 공물 관리자가 제3자가 평공연을 점유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정도면 묵시적 공용 폐지가 인정된다. 그래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설이다. 부정설. 그래서 묵시적 공용 폐지, 이렇게는 묵시적 공용 폐지를 인정하지만 단순히 그 제3자의 평온 공연의 전면을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공용 폐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런데 실정법상으로 이 공물 취득 시효에서는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공유재산법이에요. 거기 보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라고 법에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을. 그래서 국공유, 국유재산, 국유공물 또는 공유공물인 행정재산이고, 그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에 의해서 공물은 행정재산인 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 그럼 아까 말한 이 행정재산이 안 되는 건 언제 안 됩니까? 공용 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용 폐지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전제 그걸 원칙으로 하는데 묵시적 공용 폐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공용 폐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인정하니까 어쨌든 행정재산인 상태에서는 행정재산 상태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냥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과 지금 말하는 일반재산, 잡종재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행정재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이건 공법적인 어떤 규율을 받지 않는 재산인데, 이거를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재산권의 주체가 국가냐 또는 국민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위헌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국유재산 공유재산법은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일반재산과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고, 행정재산만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박균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미 시효 취득이 어떤 문제가 된다면 공물관리청이 공물로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적 목적의 일반 공중에 사용에 지금 제공되어 있지 않고 또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상태니까 제3자가 평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공물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을 그런 공익의 어떤 필요성이 그다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고, 또 정책적으로 볼 때 과거에 잡종재산, 일반재산 또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공물의 어떤 행정주체가 공물의 관리 주체로서 재산관리 엄격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이유에서도 행정재산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해야 공물관리 주체가 이 공물관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 아니냐, 이런 이유에서도 행정재산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리 현행법에서
현행법이라든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이죠. 공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시효취득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공문이 아니라 사유재산, 그 사유공물의 경우에 이제 그것이 문제된다. 그 사유공물의 경우에 이제 그는 시효취득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물에 대해서 공용 수용이 되는가? 공용 수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떤 공익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예를 들면 공물이 공적 목적이 제공되어 있는데 다른 공익 사업을 위해 가지고 그 공물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정설, 긍정설이 있는데 부정설의 입장에서는 공물이 공적 목적이 제공인데 그거를 또 어떻게 그들은 두 상태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 공용 수용이 필요하다면 일단 그 공물에 대해서 공용 폐지를 하고 공물 폐지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용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물로서 공적 목적이 제공되고 있는 한 별도의 공용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부정설 입장입니다. 여기 이제 이 토지보상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논거를 어떻게 됐냐면 공익사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이제 공물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이쪽에 뒷부분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다른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없다는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법의 명문으로 공물인 그 공물을 공유 수용할 수 있다는 그 특별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그 특별한 경우다. 그거 아니면은 이 공적 목적 제공된 공물을 다른 공익사업을 해서 공유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정설의 입장이고, 긍정설은 이제 아까 오히려 이 공익사업의 수용사업인 토지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익사업의 수용사업과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 공익사업이죠. 그거보다도 더 큰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이 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판례는 보면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이제 공적 보존물에 대해서 이게 토지 수용법에 수용의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로 그 지방 문화재인 어떤 토지를 공물이죠. 그 공물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수서는 공물도 그보다 더 큰 공익사업을 해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입니다만 이제 우리 교과서 박효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 공적 보존물에 관한 판례이다. 공적 보존물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공물에 해당하지 않고 그 어떤 그 현상을 공익을 위해서 보존하는 것이니까 어떤 소유자의 권리를 어떤 제한하는 그런 것이지 이 공물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공용 제한에 관한 것이지 이 공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문화재 지정된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어떤 토지에 대한 토지의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이 판례를 가지고 모든 공물, 일반적인 토지, 예를 들면 도로, 하천 같은 그런 공물에 대해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일단은 이 공물도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물의 범위 결정, 경계 결정인데, 공물의 범위나 경계 결정도 역시 이 특수한 공포적 규,
특수한 공법적 규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건행사 제한입니다. 특수한 공법적 규율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공물의 범위나 경계를 결정하는 데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라든지 하천구역의 결정고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물의 범위와 경계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물도 부동산 공물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물의 어떤 형체적 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용지 취득하는 게 있었죠.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매수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매매 계약에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는 부득이 공권력 발동해서 이제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없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생긴다 해서 특별히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 예를 들면 토지 수용자에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물로 예를 들면 부지를 용지를 취득했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제3자에게 그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제3자 속여가지고 다시 매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했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용지 취득된 공물 토지는 제3자의 소유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이제 제3자의 소유권에 넘어가지만 공물로 쓰였던 사건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공물과 상린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공물은 이제 공적 목적이 제공되기 위해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는데 그 목적 달성한 범위 내에서는 공물의 주변에 있는 토지에도 일정한 법적 제한이 가해질 수 있겠죠. 특수한 공법적 규율이 가해질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공물과 상린관계인데 예를 들면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접도구역에 일정한 어떤 공법적 규율이 정해지는 수가 있고 또 공물과 상린관계가 하는 것은 공물이 이런 도로 또 하천 그 근처에 있는 인접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환경상의 영향 같은 것들 텐데 이 이제 상린관계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니까 이웃 주변의 어떤 토지의 어떤 상황이 공물의 어떤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공물의 사용이 그 공물 주변에 있는 토지의 어떤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 양쪽 다 이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인데 공물 주변에가 이제 공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은 아까 그 도로의 접도구역처럼 시정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물이 공물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에 미치는 영향 이게 대해서는 일반적 규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이 상린관계가 하는 규정이 이제 유추가 이제 유치해서 적용됩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경우가 이해가 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를 개설했다. 공물이 성립됐는데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이 소음과 공해 이런 것이 일으켰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공물 상린관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이제 대부분은 예를 들면 도로가 개설되어서 이 도로 인접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어떤 환경사의 어떤 공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관한 책임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묻도록 우리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물의 설치 관리 하자는 방법 바로 이런 겁니다. 공물이 이 도로했는데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이나 오염 물질 배출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정재산은 이제 불법 점유누가 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이제 준용해가지고 그 불법 점유한 점은 철거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그 불법 점유 원상 복구를 시키고 철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물의 어떤 공물에 관한 어떤 법률적 특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적 거래가 사건 행사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가, 그 사건 행사에 관한 제한 문제는 이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가, 융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물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